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봄맞이 개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개발 컨설팅의 코닥 최윤희입니다. 네, 경희대학교의 박재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시면서 국제학연구원장이신 곽재성 교수님께서 발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시면 채팅창으로 꼭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전국에 얼마나 힘드시고 또 외로우시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차질이 생겨서 안타까운 심정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저간의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일단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로 같이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개발협력 생태계인데 그 전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이 개발협력계에 코비드19가 개발협력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저하고 우리 최윤희 컨설턴트하고 같이 나누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 장소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는 지금 판교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개발 컨설팅 코닥 사무실이고요. 그 뒤에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지금 어느 국제개발협력계 유명한 어떤 저희 동료분께서 현장에서 구매하셨는데 저희한테 임대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임대인데 이 그림을 살 때 저도 그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잠시 설명을 드리면 중미에 있는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저희가 이 그림을 구매하면서 시장에서 이 그림의 화가인 청년하고 나누었던 얘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청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자기는 태국을 그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네가 태국을 가봤니? 그랬어요. 가봤더니 자기는 가본 적이 없다. 근데 그림이나 사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태국이 1월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상상해서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특했어요. 그래서 한 푼도 못 깎았습니다, 그림을. 그래서 그냥 돈 다 주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사왔어요. 사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청년이 상상하는 태국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 개발협력계의 방향성, 그다음에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는 것인가 를 우리도 또 상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그림을 그린 청년의 심정을 더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설이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간단하게 우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세계가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아주 간단한 슬라이드 2장이거든요. 2장, 3장 통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네네. 코로나 이후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한 꼭지하고, 그 다음에 이 한국의 코비드19 대응과 개도국의 시사점이라는 그 얘기를 간단히 드릴 텐데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 는 일단 3가지 측면에서 지금 학자들 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그걸 한번 정리해 본 화면입니다. 이것은 첫째가 생산 측면, 두 번째가 공간 측면, 세 번째가 문화 측면에서 위기의 본질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지구화의 위기가 온다. 글로벌리제이션의 위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간 측면에서 도시화의 위기가 오고 마지막으로 문화 측면에서는 군집화의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지구화의 위기는 이게 다들 록다운이 되니까 글로벌 가치 사슬이 거의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들이 일부 산업계에서 이제 보이는 거고요.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게 이주노동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의 위기가 이제 분명히 오는 시기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수입 대체 산업화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도국이 불편함 없이 수입해 오던 여러 가지 물자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수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오니까 물자 부족에 시달릴 거고, 그것은 결국 국내 생산의 니즈를 가속화시키는 건데, 이 상황 자체가 1929년 대공황 이후하고 매우 흡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정확히 되풀이되지 않지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전개 방향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가 식량 자금 얘기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물자를 메꾸기 위한 국내 생산의 니즈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효율성은 떨어지고 가격은 비싸겠지만 중국산 또는 아시아산을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대비한 어떤 신산업 전략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돼서, 이 지구화가 사실은 글로벌리제이션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무한 욕망의 억제라고 제가 썼는데, 이건 뭐냐, 조금 덜 쓰고 덜 입고 덜 먹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개 보면 글로벌한 차원에서 여러 국가들의 주로 이제 선진국 거대 경제권 위주의 전망이었는데,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이 아직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지구화의 위기로 인해서 가장 크게 데미지를 입을 지역이 역시 개도국이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게 뉴스에 매번 나오지만, 이거는 지나간다. 지나가고 다시 복원될 거예요, 선진국은. 근데 그 상처는 매우 깊게 개도국에 각인될 겁니다. 그게 결국 그 거의 70년 전 배공황 이후에 90년 전이죠. 일어났던 이런 상황도 정확히 사실은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개도국의 실업 문제, 소득 감소 문제, 물자 부족 문제, 그리고 외환 부족 문제 등등이 일어날 겁니다. 아까 그 그래프 좀 보여주실래요? 네. 그 간단히 제가 그래프를 하나 쉐어를 할 텐데요. 지금 보는 그래프 아주 유명한 그래프예요. 뭐 여기저기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OECD 그 닥에서도. 잠시만요. 네. 저희가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이걸로 들어가고 네네. 있어요? 그래프 보이세요? 네네. 이 그래프는 2000년 이후 개도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개발 재원의 구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 밑에 보면은 각 색깔이 뭘 표시하는지 나오는 거고요. 2016년까지밖에 없지만 뭐 지금 트렌드는 계속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거의 20년 동안의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맨 바닥에 깔린 파란색 계열이 이게 ODA입니다. 이게 공적 재원이고, 그래서 공적 재원 많이 안 늘어났어요. 많이 안 늘어났어요. 이거는 그냥 스테이 스틸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못 그렸어? 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진한 녹색이 뭐냐면, 요거는 송금액이에요. 개도국으로 가는 이주노동자의 송금액. 그 바로 위에 가장 큰 연한 녹색이 외국인 직접 투자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본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자원이라고 보기 되게 어려운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분지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FDI, 외국인 투자가 있고, 두 번째 송금이 있고, 세 번째가 공적 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측해 본 바에 따르면 공적 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재원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거다. 지금처럼 다국적 기업이 개도국에 투자를 많이 할 거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한테 많이 와서 지금 다 돌아갔죠. 근데 돌아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돈을 송금받던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으로 외화를 취득해서 외채를 갚던 국가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여기에 많은 위기가 온다. 그래서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 지금 송금에서 옵니다. 송금액이 줄어들면 바로 타격을 입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발협력 사업을 하면서 현지의 가구 소득을 20% 30% 올려줬다는 건 굉장한 성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10배, 20배 달하는 돈들이 이주노동자들이 각 가구에, 각 자기 고향에, 집에, 형제 자매에게 보내는 돈들인데, 그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오는 거고, 역시 외화 가득률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이 온다. 그래서 특히나 국가들 중에서
GDP에 대한 송금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자그마한 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아는 국가 중에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이나 타지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지금 3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리핀이라든가 멕시코 이런 큰 나라들에서 상대적으로 그 GDP에 대한 의존은 적지만 절대 액수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 위주로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만큼 개도국에 대한 위기는 디글로벌리제이션이 오면서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건 도시화의 위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컴팩트한 대도시 위주의 생활에서 언택트 위주의 이제 생활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우리도 대도시 호텔에 모여서 이런 컨퍼런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각자 계신 곳에서 동티모르에서 우간다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이런 지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팩트 정주 문화가 상당히 이완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 도시의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지금 정확히 우리 사회가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예측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의 방향성은 뭐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결국 도농복합형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생태적 공존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오는데 따라서 개도국에 있어서도 지역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더 이제 부각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도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봉제업이 빠지고 그들이 다시 세운상가로 돌아왔을 때, 예, 그 지역에 있는 그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그 도시는 상당한 위기를 겪을 것이고 결국은 고향으로 흩어지거나 농업 분야로 흡수되거나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지역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위기는 문화 측면에서 군집화의 위기입니다. 저는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한 변화를 줄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게 재정이 돼야 된다는 움직임이 지금 있잖아요. 종교 문제도 그렇고 관혼상제도 그렇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과 같이 친구들 100명, 150명 모아서 하는 결혼식은 이제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이 네트워킹이 사회적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것은 나아가서는 국가의 역할의 재정이라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특히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집단적 전체주의적 접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아서 선거운동하고 그 다음에 스테디움 같은 데서 여전히 이 대통령이 자기 성명을 발표하는 이런 식의 통치를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접근들이 많이 이완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다 커뮤니티 레벨로 내려와서 커뮤니티 레벨 간의 소통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재군집화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올 것이고 사회적인 민주화 그 다음에 국가적인 체제적인 민주화가 가속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나중에 ICT 얘기하겠습니다만 사실 ICT를 프로모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적 가버넌스, 그 다음에 사회적 평등을 더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기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예요. 분명한 위기인데 뭐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데 저는 그 유토피아적 발상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개도국에서는 어떻게 접근냐에 따라서 이게 유토피아로 갈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그 기로에 서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제개발 협력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고 아직도 우린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저희가 그 다음 예, 이거죠. 네. 따라서 지금 잠시만요. 그 이런 상황을 맞추어서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몇 분이 같이 협력하는 가운데 이런 리포트를 최근에 썼어요. 그래서 한국이 코비드-19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이고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보도와 자료들이 있는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개도국한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한국처럼 민주화돼 있고 한국처럼 리소스가 많고 한국처럼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코비드-19를 대응했다는 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만해요.
그런데 과연 이 상황이 개도국에 그대로 적용됐을 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잘 한 번 더 생각해 봐서 만든 리포트인데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한번 방문해 주셔서 이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들이 앞으로 각자의 삶과 개발협력에서 미칠 영향도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우리 최윤희 컨설턴트가 제 말을 받아서 이 리포트에 나온 4가지 결론이 있거든요. 그 4가지 결론이 뭐냐 하면 앞으로 개발협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같이 해주실 겁니다. 우리 최 컨설턴트는 떠오르고 있는 개발협력 컨설턴트계의 아주 유명한 새로운 별입니다. 혹자는 또 개발협력계 이민호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죠. 네. 자,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갑자기 그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좀 당황을 했는데 당황하지 않고 바로 지금까지 발제해주신 내용을 이어받아서 그렇다면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개발 협력은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까 아니면 나아갈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준비한 슬라이드로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로 좀 컴팩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시만요. 제가 전체 화면을 해놓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보이시죠? 네, 코로나 시대 개발 협력은 어떻게 나아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잘 안 먹히네. 네, 코로나 시대에 그 코로나19와 한국 개발 협력 그리고 그 마지막 거는 좀 나중으로 논의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 협력 컨텐츠 변화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한테 지금 한국의 케이스하고 이 한국 개발 협력이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 네 꼭지를 뽑아보면은 우선은 ICT와 접근성,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러한 그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한국의 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그리고 굉장히 투명성이 강조된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공중보건인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던 곳에서 이 공중보건이 나왔고 이게 사실 한국의 그 코로나를 퇴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은 이따 토론할 때 말씀을 더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은 자족형 산업 시스템이라는 것 이 네 꼭지를 제가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협력 컨텐츠 변화를 예측을 해보면 우선 ICT 접근성을 보면은 한국은 너무 그 최고 레벨에 올라가 있어요. 뭐 그 100명당 유선 전화 수, 그리고 100명당 무선 전화 이용자 수, 인터넷 속도, 인터넷 사용률, 그리고 뭐 가구당 컴퓨터 보급률을 보면은 이미 너무나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뭐 이게 살짝 2017년도에 2위로 떨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속도는 이미 이게 제가 너무 작게 넣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한국이 1등으로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 되게 좋은 접근성이 있어서 저희가 뭐 매일매일 받고 있는 그 문자 메시지, 그 알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빠르게 테스트를 해서 빠르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현재 이러한 기술이 개발도상국 저희가 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기술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막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거를 막 인프라 투자를 해주냐?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미뤄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좀 민간에서 있는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최근에 KT에서 만든 질병 알람 시스템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 개도국에서 좀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접근성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면으로 우선 원조가 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는 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민간의 기술 그리고 코로나 맵을 만들어내는 그 젊은 친구들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참신하게 좀 현재에 맞는 적정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마 흘러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민주주의 부분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해외에서 논의가 많은데 한국은 개인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개인들의 이동권을 제한하지 않고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잘 막아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면 휴대폰과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내역, 그리고 이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역학조사를 해서 동선 공개를 하고 방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정보를 악용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민간인들은, 우리 같은 그냥 민간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맵을 활용을 해서 직관적 정보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공개해주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해서 우리가 이거를 달성을 해냈거든요. 이와 같이 정보 관리 및 처리의 민주적인 가버넌스,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이 사실 또 하나의 성공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뭐 다른 나라에 가서 하드웨어 개선해주고 뭐 접근성 개선 다 해줄 수 있는데, 사실 정보를 제대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좀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활용할 수 있게 안 해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되게 개인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 그 개발도상국 저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원조국들의 대상으로 좀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민주적 통제 장치를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과제로 떠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이제 좀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던 세계 시민 교육, 이거는 조금 나중을 위해서 놔두고 지금 이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그 나라 내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정보를 믿고 정부에서 뭐 발표하는 거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을 중요한 컨텐츠로 해서 좀 교육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원조 분야에서는 그러한 컨텐츠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한국의 이 공중보건에 굉장히 놀랐어요. 네. 이게 저도 잘 몰랐고 한국의 보건소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혹시 이거 이따가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잘 아시는 분이 좀 토론을 또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 또는 뭐 이런 군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가 돼서 이 의료 취약 지역, 이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곳을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사실 이 공중보건의들이 빠르게 선별진료소로 투입이 되었고, 그래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민간 의료기관으로 가는 거를 방지하고 최대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걸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큰 병원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진들이 되게 고생을 해주시고 있지만, 제일 큰 역할을 한 거는 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규모 병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플러스로 한국의 공중보건 체계를 활용해서 파트너 국가의 이런 풀뿌리 보건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원조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논의가 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게 충분히 원조 사업에서 반영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원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향후에 늘어나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제일 큰 성공 요인이라고 보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런 거를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좀 요청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보건 막 뭐 키트 지원해주고 이런 건 매우 단기적으로 갈 거고, 이런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원조가 좀 장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족형 산업 시스템인데, 지금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보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자체가 그 효율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으나, 뭐 중국하고 미국이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의 이 국제 무역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이 개도국들이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이 다 터지면서 아예 락다운을 걸어버렸잖아요. 한국과 같이 락다운을 안 건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락다운이 걸리면서 이제 한 3, 4주가 지났고, 본격적으로 식량 위기가 이제부터 슬슬 나타날 거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타날 것이냐? 제일 취약한 나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취약계층한테서 제일 먼저 발생을 할 거다라고 이제 그 FAO에서도 FAO에서도 답장을 해줬고요. 그리고 보면은 저희가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4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오면서 그 음식 뭐랄까 푸드 시큐리티가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자급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공 요인은 아니지만 이 지금 코로나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발협력한테 주는 거는 세계 가치 사슬이 좀 붕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완전 없애고 모두 다 로컬라이제이션을 가자 이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자금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원조의 방향성이 분명히 변화해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서도 뭐 공산품, 옷, 뭐 그리고 저희 휴대폰 이런 거 좀 가끔 안 써도 되지만 먹는 문제는 이제 뭐 전쟁까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안보가 제일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러한 컨텐츠로 조금 그러니까 농업 이게 아마 좀 더 곽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식량 자급률을 어떻게 높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온실 스마트팜 기술들이 사실 어느 한 환경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간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식량 자급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원조가 또 진행이 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이랑 그리고 실질적인 자급력 그 자족형 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원조가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게 더 발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제가 개발 협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수님께 발언권을 넘겨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개발 협력의 생태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